네, 안녕하세요. 최준영입니다.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실전 은퇴 설계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사례에 대해서 좀 살펴볼 생각이에요. 우리가 보통 은퇴 설계하면은 제가 어제 시간에도 언제와 머니스토리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단순히 저축만 하고 적금만 가입해서는 다가오는 은퇴를 막을 때 굉장히 불안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. 그리고 단순히 어떠한 상품 한두 가지에 가입한다고 해서 이것들이 나에게 은퇴 후에 제대로 된 연금액을 보장할 것이냐? 사실은 또 그렇지 않다는 거죠. 일반적으로 개인연금 이외에도 주택연금이 있다든지 퇴직금의 활용 방법이 있다든지 국민연금의 활용 방법이 있다든지 아니면 임대소득을 통한 노후 준비가 있다든지 여러 가지 재료들이 많습니다. 이걸 가지고 그 중에 몇 개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가져가기보다는 다양한 재료들로 예를 들면 요리를 하게 되면은 더욱더 효과적인 나의 노후 준비를 할 수가 있겠죠. 여기에 대해서 실전 은퇴 설계를 오늘 좀 비법을 공개를 할 텐데요. 자, 도입부는 어제하고 좀 비슷합니다.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, 예를 들어서 만약에 단순히 저축하고 소비하는 패턴, 이런 원 패턴으로 진행을 한다 하면은, 현재 지금 사례자가 예를 들어 55세라면은 은퇴까지 약 10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겠죠. 그러면 이 10년 동안 저축을 한다고 한다? 그러면 은퇴 후에는 이 저축한 금액으로만 소비를 해야 돼요. 예를 들어서 100만 원씩 10년 동안 저축을 한다고 해도 1년이면 1200만 원, 10년이면 1억 2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 붙는 이자가 사실상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거죠. 그러면은 65세부터 이 1억 2천만 원이라는 돈으로 90세까지는 사셔야 돼요.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면은 일반적으로는 또 어떻게 90세까지는 살겠어요. 저는 한 80까지만 살고 싶어요. 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.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험생명표를 보시면은 90세로 현재 늘어나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현실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. 내가 80세까지만 살고 싶다고 해서 80세가 되면은 누군가 데려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? 그렇게 준비 안 된 노후를 맞이하게 되고 그 시점에서 나의 저금 금액이 바닥나게 되면은 그것이 더 어떻게 보면 불행한 노후의 시작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90세 죽기 전까지 생활비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.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. 조금 제가 이야기를 드리자면 제가 전문가로서 혹은 저도 이전에 전문가이기 전에 부모님의 자녀로서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. 내가 만약에 저희 부모님이 아프시다. 그러면은 자식된 도리로 병원비를 얼마든지 충당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. 우리 부모님이 아프시다는데 내가 빚을 져서라도 부모님 병원비를 해드린단 말이죠. 그런데 부모님이 은퇴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어서 어떻게 해요? 용돈을 받아야 된다. 은퇴 후에 자식한테 매달 100만 원씩 받아야 된다. 이러면은 예전의 세대에서는 부모님의 부모님 세대에서는 그 생존 연수도 할머님들은 그렇게 길지도 않았고 그리고 자식들도 많은 시대이다 보니까 십시일반으로 20만 원씩이라도 보태드리면은 그걸로 충분히 생활비를 하실 수 있으셨는데 그리고 그 기간도 그렇게 길지 않았고요. 하지만 지금은 한 명 아니면 두 명만 낳고 사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 두 명이나 한 명의 자녀가 그 용돈을 한 달에 100만 원씩 감당을 못 한다는 거죠. 네. 며느리들이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. 따라서 여기에 대한 부분을 당연히 준비를 해주셔야 되는 게 오히려 자식에 대한 짐을 덜어드리는 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. 자, 오늘의 플랜은 이렇습니다. 55세부터 65세까지 이분은 65세 은퇴를 희망하고 계셨어요. 저축을 하는데 단순히 적금만 붙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? 장기저축과 단기저축으로 나뉜다. 나뉘는 이유는 뭐라고요? 장기저축은 내가 건드리지 말아야 될 저축. 무조건 끝까지 납입을 하고 이것을 어떤 식으로 연금으로 쓰든지 해서 써야 될 저축들을 일컫는 것이고 단기 저축은 은행 같은 곳에 차곡차곡 예금이나 적금을 해서 어느 정도의 목돈 정도 수준은 가지고 있다가 이를테면 갑자기 목돈이 필요하다든지 병원비가 크게 들어갈 일이 생겼다든지 할 때 쓸 수 있는 돈이 되겠습니다.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나의 은퇴를 결정하는 것은 이 장기저축 10년 동안 어떻게 이것을 효율적으로 분배를 해서 은퇴 준비를 했느냐가 되겠는데 이 사례자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민연금을 65세부터 받기로 하셨고요. 그리고 임대소득도 현재 많지는 않지만 발생하고 있으셨습니다. 한 50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 발생을 하고 계셨고 그렇다고 해서 이 두 가지만 가지고
이분들의 은퇴가 완벽하게 보장된 게 아니라는 거죠. 그래봐야 100만 원 남짓밖에 되지 않으니까요. 그래서 이 장기저축으로 10년 동안 저축하는 금액으로 하는데 이 남편분이 퇴직하시면서 퇴직금을 어느 정도 나온다고 하십니다. 그럼 이 퇴직금을 언제까지 쓰시냐? 65세부터 70세까지만 쓰시는 거예요. 네. 필요한 돈을 퇴직금에서 매달 찾아서 쓰신다는 거죠. 이걸 다 쓰시더라도 여기 보이시는 변액유니버설 중간에 또 꺼내 쓴다든지 해서 변액연금 같은 경우를 맨 뒤로 밀어버려서 이걸 75세 이후에 연금 수령으로 하게 된다면 보시면은 지금 계단식으로 내려오는 연금 수령의 형태가 되신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. 왜 이렇게 설계를 했을까요? 생각해 보세요. 자, 우리가 은퇴를 막 했을 때는 65세 이 시점에는 가장 건강도 좋고 활발하실 시기예요. 제2의 인생의 시작이라고 하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뭐 레저비나 어디 여행 가신다던가 아니면 취미생활 하신다던가 하는 데 필요한 은퇴 비용도 많이 들 거라고요. 은퇴 후 생활 비용도. 하지만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서 70세가 되시고 75세가 되시고 80세가 되시면은 그때부터는 생활비가 쓰일 일이 점점 줄어들게 되죠. 따라서 내가 받을 은퇴 후 수령할 연금액도 은퇴 시점에 가장 많이 쓸 수 있도록 맞춰놓고 이것이 점차적으로 작아지는 형태로 쓰셔야지 내가 필요한 만큼 쓸 수 있다는 거예요.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막 한 100만 원씩 밖에 못 받는데 65세 은퇴 시에는 90세에 가서 한 달에 300만 원씩 받으세요. 아니 90세 노인이 한 달에 300만 원씩 필요할 일이 뭐 어디 있겠습니까? 좀 미리 줬으면 좋았을 걸. 그렇죠. 그런데 대부분의 연금 같은 것들은 처음에는 적지만 물가 상승률에 의해서 점점 올라가는 식으로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이렇게 좀 바꿔줄 필요가 있습니다. 이렇지 않다면은 비효율적인 노후 플랜이 되겠죠. 따라서 퇴직금을 처음에 5년간 70세에 쓰시고 그리고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목돈을 좀 갖고 계셨기 때문에 이 목돈 같은 것들을 좀 거치를 하고 예치를 했다가 퇴직금을 다 소진하신 시점에 변액 유니버셜로 이제 그때 목돈을 쓰시는 거예요. 두 번째 주머니죠. 옛날에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. 그 삼국지에 나온 이야기인가요? 세 개의 주머니에 하나씩 이렇게 까서 그 충고를 듣는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퇴직금 주머니를 먼저 다 쓰고 나면 그 다음에는 변액 유니버셜이라는 주머니를 그 다음에 씁니다. 그리고 이것도 다 쓰고 나면은 어떻게 해요? 내가 이제까지 아껴놨던 변액연금을 이 시점에서 개시를 때려버리는 거예요. 그러면은 이 변액연금을 맨 처음에 여기부터 개시를 했다고 하면은 뭐 사실 연금 수령액이 20만 원 돈밖에 되지 않아요. 하지만 이걸 75세까지 뒤로 잔뜩 밀어놓으면은 60에서 70, 80만 원 정도를 수령하실 수가 있거든요. 무조건이요. 네. 확정적으로 7, 80만 원 수령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. 따라서, 이 변액연금 내가 무조건 수령할 수 있는 건 가장 뒤로 밀고 그 전에는 주머니를 가지고 있다가 여기서 꺼내 쓰는 방식으로 하셔야지 내가 은퇴했을 때 어떻게 필요한 만큼 돈을 쓸 수가 있다. 그리고 90대 되셔서 사망하시게 되면은 기억해 두세요. 어머님, 아버님의 사망 시기는 자녀들의 은퇴 시기하고도 맞물려 있게 돼요. 그래서 이때 당시에 상속되는 잔존 자산들은 자녀한테 고스란히 상속이 되게 되는 겁니다. 이 부분에 대해서도 준비를 해주시면 자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택상속, 거주하고 계신 주택상속 나오죠. 임대부동산, 임대소득 받는 거 나오고 잔존 현금, 단기저축 예비비로 쓰다가 남으신 게 돌아가게 되죠. 그러면 자녀의 은퇴 준비도 어느 정도 해결되는 셈이네요. 문제는 이렇게 가져가실 때 무조건 이 플랜대로 가져가라. 이게 아니에요. 이거는 최저, 미니멈. 내가 적어도 이렇게는 하겠구나라고 깔아놓고 이 시점에서 정말 부동산 경기가 좋고 수익률이 정말 올라가고 월세를 받았을 때 이때 당시에는 뭐 한 50만 원, 60만 원 투자 수익률로 보자면 4%에서 5% 정도밖에 안 된다면 이 플랜대로 그냥 가는 거고 4%, 5%가 아니라 8%, 9%의 월세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면 어떻게 전환해요? 임대소득 플랜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. 이렇게 임대소득으로 가게 되면은 임대소득이 끊길 수 있다. 공실이 생길 수 있다는 불안감은 존재하지만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도 금액이지만 나중에 자녀한테 상속할 수 있는 자산 자체가 사이즈가 늘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. 네. 따라서 임대소득이 무조건 최고다. 이거는 아니에요.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. 임대소득 플랜도 고려를 하되 이게 마음처럼 되지 않고 부동산 수익률이 그렇게 마음처럼 올라가지 않으면은 그 다음 제일 밑에 있는 플랜도 갖고 계셔야지 여러분의 은퇴가
정말 안전하고 생산적으로 그리고 확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정말 축복받은 은퇴, 빨리 하고 싶은 은퇴, 기다려지는 은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감사합니다.